10년 전 이혼한 전처를 편의점 뒤에서 우연히 봤어요. 등짐 카트를 끌며 박스를 정리하는 뒷모습이었죠. 다음 날 그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갔어요. 댓글란이 난리였고 아들은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서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어요. 먼지 쌓인 서랍 속에서 이상한 게 나왔거든요. 편의점 사장님이 건넨 낡은 장갑도 이상했어요. 안에 뭔가 들어 있었죠. 며칠 뒤 골목에서 전철을 다시 만났어요. 카트 옆에 주저앉은 채로요. 그때 알았어요. 10년 동안 제가 몰랐던 게 뭔지를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영상 보시면서 공감되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10년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68세 안기수입니다. 올해로 허리 치료를 받은 지 3년째인데요.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동네 정형외과에 다녀왔어요. 침과 물리치료를 받고 나면 허리가 좀 풀리는 느낌이 들어서 꾸준히 다녔죠. 2024년 10월 중순쯤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밤 9시가 넘어서였어요. 병원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였는데 중간에 24시 편의점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항상 그 편의점 앞을 지나쳐 갔죠.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편의점 옆 골목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요즘 세상에 밤늦게 골목길에서 나는 소리에 관심 가지면 곤란한 일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발걸음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달까요? 편의점 뒤편으로 돌아가니 가로등 불빛 아래 한 사람이 보였어요. 큰 박스를 발로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고 있었죠. 허리를 구부린 채 박스를 정리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자세가 묘하게 눈에 익었어요. 낡은 작업용 장갑을 낀 손으로 박스 모서리를 꼼꼼하게 접는 모습도요. 저는 가로등 밑에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등짐 카트가 옆에 세워져 있었고 이미 수북하게 쌓인 박스 위로 또 한 장을 올리려는 참이었죠. 그때 그 사람이 잠깐 허리를 폈어요.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피는데 그 옆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서정희였어요. 10년 전에 이혼한 제 전처였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정희는 저를 보지 못했어요. 다시 허리를 숙여 박스를 묶고 있었거든요. 면 장갑이 너무 낡아서 손가락 끝이 다 뚫려 있었고 바지 무릎 부분도 많이 해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10년이요. 그 사람을 본 게 정확히 10년 만이었어요. 2014년 가을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헤어진 뒤로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어요. 정희가 집을 나간 날 짐을 챙기는 모습이 마지막이었죠. 그때도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짐을 정리하던 모습이 기억났어요. 저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섰어요. 다가가서 말을 걸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거든요. 10년 동안 소식 한 번 주고받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나면 정희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게다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일하고 있는 걸 제가 본 것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정희가 등짐 카트 손잡이를 잡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니 더 그랬죠. 카트가 너무 무거워 보였어요. 박스가 높이 쌓여 있어서 뒤로 넘어갈 것 같았거든요. 정희는 한쪽 어깨로 카트를 지탱하면서 천천히 끌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둠 속에 서서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10년 전 우리가 함께 살던 집에서도 정희는 항상 짐을 정리했어요. 이사할 때도, 명절에 큰 집 갈 때도, 아들 학교 준비물 챙길 때도 전부 정희가 했죠. 저는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지금도 똑같네요. 정희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그때 편의점 사장님이 밖으로 나오셨어요. 담배를 피우러 나온 것 같았는데 저를 보시고는 인사를 하셨죠. 저도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물어봤어요. 방금 박스 정리하던 분이 자주 오시냐고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온다고 하셨죠. 밤 9시쯤 되면 항상 나타나서 박스랑 폐지를 가져간다고요. 말없이 일하고 말없이 가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는 분이냐고 물으셨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는 사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오래됐고 모르는 사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까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냥 예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만 얼버무렸어요. 사장님은 더 묻지 않으셨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희가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 많이 힘든 건 아닌지, 건강은 괜찮은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죠. 1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혀 몰랐어요. 이혼하고 나서 정희는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만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방에 누워서도 계속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낡은 장갑을 낀 손, 무거운 카트를 끄는 뒷모습, 구부정한 허리. 그 모든 게 제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죠. 10년 전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그 이유도 다시 떠올랐어요. 정희는 그때 말했어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저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사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마음이 떠났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본 정희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편의점 뒤편에서 박스를 주우며 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정희가 나왔어요. 등짐 카트를 끄는 뒷모습이 자꾸만 보였죠. 그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는데 저는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생각뿐이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아침을 먹으면서도 계속 정희 생각만 났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아프진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떠나지 않았죠. 회사에 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료가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괜찮다고만 대답했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는데 말이죠. 점심시간에 혼자 밖에 나갔어요. 편의점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죠. 혹시 낮에도 정희가 나타날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한참을 서성이다가 다시 회사로 돌아왔어요. 퇴근 후에도 그쪽으로 발길이 향했어요. 편의점 앞을 지나쳐 뒤편까지 가봤지만 정희는 보이지 않았어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오늘은 안 왔다고 하셨죠. 언제 다시 올지는 모르겠다고요. 저는 매일 저녁 그 편의점 앞을 지나쳤어요. 혹시 정희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며칠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다시 봤어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일하고 있었죠. 그날도 저는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카카오톡 알림이 멈추지 않았죠.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열어보니 친척들 단톡방이었어요. 조카가 유튜브 링크 하나를 올려놨더라고요. 제목을 보는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전직 요양보호사, 폐지박스 수집으로 생계야간, 골목의 슬픈 현실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영상을 눌렀어요.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죠. 정희였어요. 제가 일주일 전에 봤던 그 편의점 뒤편에서 박스를 정리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누군가 몰래 촬영한 게 분명했죠. 카메라 각도가 정희를 의식하지 못하게 찍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영상은 3분 정도였어요. 정희가 박스를 발로 누르고 끈으로 묶고 등짐 카트에 싣는 모습이 전부 담겨 있었죠. 낡은 장갑, 해진 바지, 구부정한 허리.
제가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영상 설명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60대 추정 여성, 매일 밤 9시쯤 이 골목에 나타나 폐지와 박스를 수집합니다. 알아보니 예전에 요양보호사로 일했다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조회수가 벌써 5만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업로드된 지 12시간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댓글란을 내리는데 손이 떨렸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썼는지 보고 싶지 않았지만 눈이 자꾸 그쪽으로 갔죠. 노후 준비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식들은 뭐 하나, 남편은 없나 봐요. 아니 요양보호사면 돈 좀 벌었을 텐데 저 나이에 저러고 다니면 위험하지 않나요? 댓글 하나하나가 가슴을 찔렀어요. 그런데 스크롤을 더 내리다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누군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이분 남편 안기수 아닌가요? 우리 동네 사는데 10년 전에 이혼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 밑으로 또 다른 댓글이 달렸어요. 맞아요. 저도 같은 동네에 살아요. 남편 멀쩡히 잘 사는데 전처만 이렇게 사네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제 이름이 거기 떡하니 박혀 있었죠.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을 거예요. 회사 사람들도, 친척들도, 아는 사람들 모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아들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치는 것 같았는데 정확히 들리진 않았어요. 아들 방 문을 두드렸죠. 대답이 없어서 문을 열었어요. 아들은 침대에 앉아서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제 눈을 마주치자마자 휴대폰을 던지더니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저는 아들이 던진 휴대폰을 주워 들었어요. 화면엔 단톡방이 열려 있었죠. 아들 친구들끼리 하는 단톡방이었어요. 친구들이 올린 메시지를 보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야, 이거 내 엄마 아니야? 대박 유튜브 떴네. 요즘 폐지 줍는 거 돈 되나 봐. 너네 엄마 아빠 이혼했다며? 너희 아빠는 뭐 하는데?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아들은 이불 속에서 울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죠. 저는 침대 옆에 앉아서 아들 등을 쓰다듬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아들이 이불을 걷어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물었어요. 왜 엄마가 저러고 사는지 아냐고, 아빠는 왜 아무것도 안 했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아들은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아침도 먹지 않고 학교도 가지 않았죠. 몇 번이나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날 저도 회사에 가지 못했어요.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영상을 다시 봤어요.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모르겠어요. 정희가 박스를 묶는 손이 자꾸 눈에 들어왔죠. 그 손이 예전엔 저한테 밥을 차려주던 손이었어요. 아들 도시락을 싸던 손이었고 제 와이셔츠를 다리던 손이었죠. 댓글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조회수도 10만을 넘어섰어요. 사람들은 정의를 불쌍하게 여기는 척하면서 사실은 구경거리로 삼고 있었죠. 그 누구도 정말 도우려는 사람은 없었어요. 친척들 단톡방에서도 메시지가 계속 왔어요. 기수야, 이거 진짜야? 정희 씨 요새 어떻게 지내? 너 연락하고 지내?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오후 3시쯤 되니까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인사팀에서 걸려온 거였죠. 유튜브 영상 때문에 문의 전화가 몇 통 들어왔다고 했어요. 기자들도 연락했다고요. 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회사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해 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알겠다고만 했어요. 뭘 어떻게 조심하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몰랐죠. 그냥 모든 게 악몽이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아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죠. 제가 차려놓은 저녁밥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학교 안 가겠다고 친구들 얼굴 볼 수가 없다고요. 저는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았죠. 10년 동안 정의를 방치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아들을 위로하겠어요. 저는 그저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아들은 방으로 돌아갔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밤 9시가 됐어요. 정의가 편의점에 나타날 시간이었죠. 저는 재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편의점까지 뛰어갔어요. 뒤편으로 돌아가니 정의가 있었어요. 여전히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정의를 봤어요. 영상을 찍은 사람이 또 있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죠. 지금 당장 정의한테 가서 물어봐야 했어요.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요. 한 발짝 다가서려는데 정의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정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를 알아본 거예요.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를 알아봤죠. 정의는 박스 묶는 걸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더니 등짐 카트를 잡았어요.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카트를 끌고 골목 밖으로 나가려고 했죠. 저는 서둘러 다가갔어요. 정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영상 봤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사냐고 물을까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정의는 저를 잠깐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비켜달라고, 갈 길이 바쁘다고요.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어요. 10년 전 집을 나갈 때보다도 더 차가운 목소리였죠. 저는 비켜섰어요. 정의는 그대로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정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왜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요?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정의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비켜달라고, 갈 길이 바쁘다고 했던 그 말투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에도 정의는 그렇게 담담한 표정이었죠. 새벽 4시가 넘어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거실로 나와서 물을 마시다가 문득 서재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혼 서류를 보관해둔 곳이었죠. 1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이었어요. 서재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여는 손이 떨렸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맨 위에 이혼 서류가 있었고 그 밑으로 옛날 통장이며 영수증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하나씩 꺼내서 펼쳐봤죠. 2014년 여름 통장 거래 내역이었어요. 정의 명의 통장이었는데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매달 5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받는 사람 이름은 제 동생이었어요. 안기철이요. 동생한테 돈을 보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정의가 왜 동생한테 돈을 보냈을까요? 다음 달 거래 내역을 봤어요. 또 50만 원이 빠져나갔죠. 그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어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정의가 모은 돈이 전부 동생한테 간 거였죠. 그때 동생이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이 났어요. 사업을 한다고 돈을 빌렸다가 망했어요. 빚이 2천만 원 넘게 생겼고 채권자들한테 쫓기고 있었죠. 저한테는 도와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제가 그때 허리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거든요. 병원비도 많이 들어간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정의한테 간 거였어요. 형수님한테 도와달라고 했던 거죠. 다음 서류를 펼쳤어요. 대부업체에서 온 독촉장이었어요. 정의 이름으로 온 거였죠. 원금 500만 원의 이자가 붙어서 800만 원이 넘어가 있었어요. 독촉장 날짜는 2014년 8월이었어요. 우리가 이혼하기 한 달 전이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의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동생 빚을 갚으려고 빌린 거였어요.
그리고 그 빚을 갚느라 혼자 고생했던 거죠. 서류함을 더 뒤졌어요. 병원 진료 기록이 나왔어요. 신경정신과 진료 기록이었죠. 정희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진료 날짜는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였어요.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진료를 받았더라고요. 진단명을 보는데 숨이 막혔어요. 불안장애, 불면증, 우울증 그런 병명들이 적혀 있었어요. 정희가 그렇게 아팠던 줄 몰랐어요. 아니, 몰랐다기보다는 모르려고 했던 거죠. 그때가 떠올랐어요. 2014년 여름이었어요. 정희가 자꾸 밤늦게 외출했어요. 어디 가냐고 물으면 그냥 산책한다고만 했죠. 한두 시간씩 나갔다가 돌아오곤 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저는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신경질을 냈어요.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위험하다고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이제 생각해보니 그때 병원에 가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서요. 처방전도 함께 있었어요. 수면제, 항불안제가 적혀 있었죠. 정희가 그런 약을 먹고 있었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어요.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하던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채권 추심 통지서였어요. 동생 빚을 정희가 연대 보증을 섰나 봐요. 그래서 채권자들이 정희한테 연락한 거였죠.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고 집 전화번호도 있었어요. 그때 또 기억났어요. 집 전화가 자주 울렸죠. 정희가 받으면 말없이 끊는 일이 많았어요. 누구냐고 물으면 잘못 걸린 거라고만 했어요. 이제 보니 채권자들이었던 거예요. 정희는 저한테 말하지 않으려고 혼자 다 받았던 거죠. 서류를 더 뒤지다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봉투에 아무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냥 흰 봉투였죠. 열어보니 정희 글씨로 쓴 편지였어요. 날짜는 2014년 9월 15일이었어요. 이혼하고 일주일 후였죠.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정희는 이렇게 썼어요. 미안하다고,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요. 허리 아픈 남편한테 더 이상 부담 주기 싫다고, 빚 때문에 가족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고요. 혼자 다 해결하고 올 테니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편지는 제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서랍 깊은 곳에 그냥 넣어둔 거예요. 정희가 마음을 바꿨나 봐요. 보내지 않기로 결심한 거죠. 그리고 그냥 떠난 거예요. 아무 설명도 없이요. 저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서류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편지는 제 손에 쥐어져 있었죠. 10년 동안 저는 뭘 했을까요? 정희가 마음이 떠나서 간 줄로만 알았어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떠난 줄 알았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정희는 저를 지키려고 떠난 거였어요. 동생 빚을 대신 갚느라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고 채권자들한테 쫓기면서도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병원에 다니면서도 혼자 견뎠죠. 그리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떠난 거예요. 저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요. 제가 허리 아파서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더 이상 부담 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게 정희가 선택한 방법이었어요. 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 5시였지만 상관없었어요. 몇 번 신호가 간 후에 동생이 받았죠. 졸린 목소리로 왜 이 시간에 전화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물었어요. 형수한테 돈 빌린 거 기억하냐고요? 동생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기억한다고. 그때 정말 급해서 빌렸다고요? 그리고 다 갚았다고 했어요. 5년 전에 전부 갚았다고 했죠. 정희 계좌로 입금했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저한테는 말 안 했냐고, 형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물었죠. 동생은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형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랬다고요? 형한테 걱정 끼치기 싫다고 했다면서요. 전화를 끊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희가 떠난 진짜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됐어요. 10년이나 지나서요. 너무 늦었어요.
정희는 지금 편의점 뒤에서 박스를 주우며 살고 있고 저는 멀쩡한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었죠.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아침이 오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10년 동안 정의를 방치했다는 죄책감이 무겁게 눌러왔어요. 이제라도 찾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할까요? 그때 서류함 맨 밑에서 또 하나의 서류가 나왔어요.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류함 맨 밑에서 나온 건 병원 영수증이었어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제 이름으로 된 병원비 영수증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제가 낸 게 아니었거든요. 익명 송금으로 처리되어 있었어요. 금액을 보니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씩이었어요. 허리 물리치료비였죠. 저는 그동안 제 월급에서 자동이체로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익명 송금이었다니요. 도대체 누가 10년 동안 제 병원비를 내준 거죠? 병원 영수증 뒤에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서정희 님이 보내주신 금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환자분께는 비밀로 해달라는 당부 말씀 전합니다. 병원 행정실 직원이 쓴 것 같았어요. 정희였어요. 이혼하고 떠난 정희가 10년 동안 제 병원비를 보내준 거였어요. 편의점 뒤에서 박스를 주우면서 폐지를 팔면서 번 돈으로 제 치료비를 뗀 거죠. 손이 떨려서 영수증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영수증들을 하나씩 펼쳐봤어요. 2015년 1월부터 시작이었어요. 이혼한 지 석 달 후였죠. 그때부터 매달 빠짐없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여름에는 금액이 줄어들고 겨울엔 또 늘어나고요. 정희가 벌 수 있는 만큼 보낸 거였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저는 정희가 떠났다고 새 삶을 살고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아픈 남편을 혼자 둘 수 없어서요. 서재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건 처음이었어요. 정희한테 미안했고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한심했죠. 해가 떴어요. 그날은 회사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편의점으로 갔어요. 사장님을 만나야 했거든요. 정희에 대해 더 알아야 했어요. 어디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요. 편의점에 도착하니 사장님이 물건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고는 인사를 하셨죠. 저도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박스 줍는 분 연락처를 아시냐고요?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연락처는 모른다고 하셨죠. 그냥 일주일에 서너 번 오시는데 말을 거의 안 하신다고요? 그러시면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뭔가를 들고 나오셨어요. 낡은 작업용 장갑이었어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젯밤에 그분이 두고 가신 거라고 어차피 버릴 것 같은데 아는 분이시면 전해달라고요. 장갑을 받아드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정희가 끼던 장갑이었어요. 손가락 끝이 뚫려 있고 손바닥 부분은 때가 까맣게 베어 있었죠. 얼마나 오래 사용했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장갑을 코에 가져다 대니 땀 냄새와 먼지 냄새가 났어요.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장갑을 쥐고 편의점 뒤편으로 갔어요. 정희가 박스를 정리하던 그 자리였죠. 가로등 밑에 서서 장갑을 들여다봤어요. 손가락을 넣어봤는데 제 손엔 맞지 않았어요. 정희 손이 더 작았거든요. 장갑 주머니 부분이 불룩했어요.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죠. 손을 넣어보니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반으로 접힌 영수증이었어요. 펼쳐보는데 또 눈물이 났어요. 폐지수거 대금 영수증이었어요. 2024년 10월 10일 자였죠. 박스 15kg, 폐지 8kg으로 총 23,000원을 받았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 밑에 볼펜으로 메모가 되어 있었죠. 기수 병원비 마이너스 2만원 송금 완료. 정희가 쓴 글씨였어요. 10년이 지났어도 알아볼 수 있었죠.
정희는 2만 3천 원을 벌어서 그중 2만 원을 제 병원비로 보낸 거예요. 3천 원만 남기고요. 하루 벌어서 거의 다 보낸 거였죠. 장갑을 쥔 채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정희가 떠난 뒤에도 우리 가족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10년 동안 정희는 혼자 싸우고 있었어요. 동생 빚을 갚느라 힘들어하고 대부업체 빚을 갚느라 밤마다 박스를 주우면서도 제 병원비만큼은 꼭 보내줬던 거예요. 저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을 불렀어요. 방에서 나온 아들 얼굴은 여전히 퉁퉁 부어 있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았죠. 저는 아들한테 장갑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영수증도 보여줬어요. 아들은 한참 동안 영수증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내서 울었죠. 저도 같이 울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거실에서 한참을 같이 울었어요. 10년 동안 정희가 견뎌온 시간이 너무 아팠거든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한테 가야 한다고, 당장 찾아가야 한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하지만 정희가 어디 사는지 몰랐어요. 연락처도 없었고요. 다음 날 저녁 9시에 다시 편의점으로 갔어요. 아들도 같이 갔죠. 정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1시간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흘째 되던 날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요새 안 오신다고 혹시 편찮으신 건 아닐까 걱정된다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희가 아픈 건 아닐까요? 그날 밤 동네를 다 돌아다녔어요. 아들과 함께 골목골목을 뒤졌죠. 혹시 정희가 다른 곳에서 박스를 주우고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편의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골목 하나를 지나는데 저 멀리 등짐 카트가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세워져 있었죠. 카트 옆에 누군가 주저앉아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갔어요. 정희였어요. 카트에 기댄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손등은 박스끈에 쓸려서 갈라져 있었고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어요. 아들이 먼저 달려갔어요. 엄마라고 부르면서 정희 곁에 무릎을 꿇었죠. 저도 뒤따라갔어요. 정희는 우리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일어설 힘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10월 말 겨울 바람이었죠. 정희가 입은 점퍼는 너무 얇았어요. 그 안에서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제 재킷을 벗어서 정희 어깨에 덮어줬어요. 정희가 재킷을 밀어냈어요. 하지만 힘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덮였죠. 팔목이 부어 있었어요.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어디 아프냐고,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희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자고,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말자고요. 10년 동안 고생했다고 이제는 같이 살자고 했죠. 정희가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희의 눈물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10년 동안 쌓아왔던 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저는 정희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거칠었어요. 손등에 난 상처에서 피가 계속 배어 나오고 있었죠. 아들이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구급차가 오는 동안 저는 정희를 안았어요. 정희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힘없이 제 품에 기댔죠. 얼마나 지쳤으면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정희를 들것에 옮겼죠.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했어요. 구급대원이 말했어요. 저체온증 증세가 있다고, 탈수도 심하다고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죠. 저와 아들도 구급차에 함께 탔어요. 정희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의식은 있는 것 같았죠. 아들이 정희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엄마라고 계속 부르면서요.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들이 정희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죠.
저와 아들은 밖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영양실조에 탈수 증세가 있고 손목과 발목에 염증이 생겼다고요. 며칠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죠. 병실로 옮겨진 정희를 보러 갔어요. 침대에 누워서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병원복을 입은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죠. 10년 사이에 많이 여인 것 같았어요. 땀이 푹 꺼져 있었고 손목은 앙상했어요. 의자를 끌어다 침대 옆에 앉았어요. 아들도 반대편에 앉았죠.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를 보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서류 봤다고, 병원 영수증도 봤다고요. 정희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봤죠.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짐이 됐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짐이 아니라고, 당신이 10년 동안 우리를 지켜줬다고 했죠.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몰랐다고,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전혀 몰랐다고요. 정희가 아들을 봤어요. 그리고 손을 뻗어서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정희가 말했죠. 다 괜찮다고, 아들은 잘못 없다고요. 그냥 엄마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했어요. 아들은 더 크게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참아야 했거든요. 밤이 깊어갔어요. 아들을 집에 보내고 저는 병실에 남았어요. 간이 침대를 깔아주셨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희도 자지 못하는 것 같았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 됐을까요? 정희가 입을 열었어요.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선명하게 들렸어요. 이혼하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해 주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정희는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았대요. 제 생각과 달리요. 그냥 이 동네 반대편에 있는 고시원에서 살았다고 했어요. 작은 방 하나였죠. 거기서 10년을 살았대요. 처음엔 요양보호사 일을 했대요. 밤낮으로 일했다고 했어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었는데 그중 절반은 동생 빚 갚는 데 썼고 나머지로 제 병원비를 보냈다고 했죠. 자기는 고시원비랑 밥값만 쓰면서요. 3년쯤 지나니까 몸이 안 좋아졌대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다고요. 요양보호사 일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그만뒀대요. 그때부터 폐지랑 박스를 주우기 시작했다고 했죠. 하루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벌었대요. 많을 때는 7만 원도 벌었다고요. 그 돈으로 고시원비 내고 밥 사 먹고 제 병원비 보내고 했대요. 남는 건 없었지만 괜찮았다고 했어요. 왜 연락하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정희가 대답했어요. 연락하면 돌아오라고 할 것 같아서래요. 하지만 빚을 다 갚기 전엔 돌아갈 수 없었대요.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했죠. 5년 전에 동생 빚을 다 갚았대요. 대부업체 빚도 그때 정리했다고요. 그때 돌아올까 생각했대요. 하지만 못했다고 했어요. 왜냐고 물으니까 대답이 돌아왔어요. 아들 때문이었대요. 아들이 대학 들어가는 걸 봤다고 했어요. 입학식 날 멀리서 지켜봤다고요. 아들이 너무 잘 자라서 감사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나타나면 아들한테 상처가 될 것 같았대요. 이혼한 엄마, 폐지 줍는 엄마. 그런 엄마가 나타나면 아들이 부끄러워할 것 같았대요. 친구들한테 놀림받을 것 같았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10년 동안 혼자 싸우면서도 우리를 생각했어요. 아들 상처받을까봐, 제가 힘들어할까봐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정희가 선택한 사랑의 방법이었죠. 그럼 왜 유튜브 영상에 찍혔냐고 물었어요. 정희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모르고 있었대요. 누가 찍는지도 몰랐고 영상이 올라간 것도 며칠 후에 알았다고요. 편의점 사장님이 알려줬대요. 영상 보고 어떤 생각 들었냐고 물었어요. 정희가 천장을 보면서 말했어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대요. 숨어 살던 10년이 다 드러났으니까요. 아들이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더 이상 편의점에 가지 않았대요.
다른 동네로 가서 박스를 주워야겠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었대요. 그날 밤 카트를 끌다가 그냥 주저앉았다고 했죠. 정이 손을 잡았어요. 이제 그만하자고 했어요.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말자고 같이 살자고 했죠. 정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고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왜 자격이 없냐고 물었어요. 정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10년 동안 엄마도 아내도 아니었다고 그냥 남이었다고요. 이제 와서 돌아간다는 게 염치 없다고 했죠. 저는 정이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은 한 번도 남이 아니었다고 10년 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고요. 병원비 보내주고 우리를 지켜봐 준 사람이라고 했죠. 정이가 저를 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도 울었어요. 두 사람이 병실에서 한참을 울었죠.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정이가 잠들었어요. 저는 간이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지 못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죠. 정이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아들과 어떻게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지요. 아침이 밝았어요. 정이가 깨어났고 아들이 병원에 왔어요. 아침밥을 사들고 왔죠. 세 사람이 병실에서 밥을 먹었어요. 10년 만에 함께 먹는 밥이었어요. 어색했지만 따뜻했죠. 퇴원 날짜가 정해졌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그동안 정이가 갈 곳을 마련해야 했어요. 고시원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결심했어요. 정이와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하지만 정이 마음은 어떨까요? 정이가 퇴원하던 날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고 많이 좋아졌죠. 얼굴에도 혈색이 돌고 손목 염증도 거의 나았어요. 하지만 퇴원 수속을 하면서 정이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이미 준비를 해뒀어요. 병원 근처에 작은 전셋집을 알아봤거든요. 방 2개에 거실 하나 있는 작은 집이었죠. 보증금은 제 적금을 깨서 마련했어요. 정희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자기 때문에 돈 쓰지 말라고요. 고시원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죠. 저는 정희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부탁했어요. 이번엔 제 말을 들어달라고 같이 살아보자고요. 안 되면 그때 가도 된다고 했죠. 정희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건이 있었어요. 생활비는 자기가 내겠다고 했죠. 일을 해서 벌겠다고요. 저는 그러자고 했어요. 일단 같이 사는 게 중요했거든요. 전셋집으로 이사 가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짐이라고 해봐야 정희 옷가방 하나랑 제가 준비한 이불 세트가 전부였죠. 아들도 함께 왔어요. 트럭을 빌릴 필요도 없었어요. 제 차에 다 실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어요. 정희는 작은 방을 쓰겠다고 했어요. 큰 방은 아들한테 주자고요.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자면 된다고 했죠. 정희가 안 된다고 했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첫날 밤이었어요. 세 사람이 거실에 모여 앉았죠. 저녁은 제가 시켜서 먹었어요. 치킨이랑 피자를 주문했거든요. 오랜만에 함께 먹는 저녁이었어요.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죠.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또 말했어요. 정희는 괜찮다고 했죠. 하지만 아들은 계속 미안해했어요. 그러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노트 한 권을 가지고 나왔어요. 펼쳐보니 편지였어요. 아들이 엄마한테 쓴 편지였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매일 한 장씩 썼다고 했어요. 일주일 동안 7장을 썼더라고요. 정희가 그 편지를 읽는데 눈물을 흘렸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몰라서 미안하다고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전혀 몰랐다고요. 유튜브 영상 보고 친구들이 놀렸을 때 화가 났던 게 아니라 엄마한테 미안했다고 했어요. 자기 때문에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무서웠다고요. 그날 밤 세 사람이 거실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10년 동안 못한 이야기들을 쏟아냈죠. 정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히 얘기해줬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요. 하지만 포기하지 못한 이유도 말해줬어요. 우리가 잘 지내는 모습을 멀리서 볼 때마다 힘이 났다고요. 제가 병원 치료 잘 받는 것만 봐도 보람이 있었다고 했죠. 아들이 대학 다니는 걸 볼 때는 정말 행복했다고요. 저는 정희한테 약속했어요. 이제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고, 남은 시간은 제가 책임지겠다고요.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에서 믿음이 느껴졌죠. 다음 날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희가 밥을 차려줬어요. 처음엔 제가 말렸어요. 쉬라고 했죠. 하지만 정희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다고요. 저는 출근하고 아들은 학교에 갔어요. 정희는 집에서 쉬었죠. 병원에서 한 달은 푹 쉬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정희는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집안 정리를 하고 빨래를 하고 저녁 준비를 했어요. 2주쯤 지났을까요? 정희가 말했어요. 일을 찾아보고 싶다고요. 더 이상 놀고 있을 수 없다고 했죠. 저는 반대했어요.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쉬라고요. 하지만 정희는 고집이 셌어요. 결국 타협했어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하기로요. 정희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4시간씩만 일했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요. 무리하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정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밝아졌죠. 말도 많아졌고요. 저녁에 슈퍼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기도 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친절하다고,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고요. 아들도 변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정희를 찾았어요. 엄마라고 부르면서 안겼죠. 처음엔 정희가 어색해 했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들을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줬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죠. 아들이 갑자기 말했어요. 행복하다고요? 이렇게 셋이 함께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했어요. 정희가 울었어요. 저도 울컥했죠. 그날 밤 정희한테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냐고, 10년을 혼자 보낸 거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 안 한다고 했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했다고요. 지금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죠. 저는 정희한테 사과했어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것에 대해서요. 동생 빚 문제도, 정희가 아팠던 것도, 병원비를 보내준 것도 전혀 몰랐다고요. 남편으로서 실격이었다고 했죠. 정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제 됐다고, 과거는 과거라고요. 앞으로 잘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죠. 정희는 여전히 저보다 넓은 사람이었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희가 밥을 차려주고 저녁엔 함께 TV를 봤어요. 주말에는 셋이 같이 산책을 나갔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아들이 대학 졸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취업도 준비하고 있죠. 가끔 정희한테 물어봐요. 이력서 쓰는 거, 면접 준비하는 거요. 정희가 조언해주면 아들은 열심히 듣고 받아 적어요. 그 모습이 보기 좋았죠. 정희는 여전히 조심스러워요. 제 눈치를 보고 아들한테도 미안해해요. 10년의 공백이 쉽게 메워지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천천히 가면 되니까요.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가끔 정희가 말해요. 미안하다고,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아니었다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어요. 그리고 말해줘요. 당신은 최고의 엄마이자 아내였다고, 10년 동안 우리를 지켜준 사람이라고요. 지난주에 동생이 찾아왔어요. 정희한테 사과하러 왔죠. 10년 전 빚 때문에 미안하다고, 형수님한테 큰 빚을 졌다고 했어요. 정희는 괜찮다고 했어요. 다 지난 일이라고요. 동생은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가족이 뭔지요? 가족은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지키는 거예요. 힘들 때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함께 버티는 거죠.
저는 10년 동안 그걸 몰랐어요. 정의는 알고 있었고요. 잃어버린 10년은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남은 시간은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정의 옆을 지키고 아들과 함께 웃고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면서요. 68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가까운 사람의 손을 잡는 것, 함께 밥을 먹는 것, 그 사람의 숨소리를 듣는 것. 그게 행복이었어요. 요즘 정의가 자주 웃어요.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조금씩 밝아지고 있어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이제라도 함께여서 감사하다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정의 같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혼자 힘들어하면서도 내색하지 않는 사람, 가족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손 내밀어 주세요. 10년 후엔 너무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의 아픔을 놓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당신 곁을 떠나기 전에 붙잡아 주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가족과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